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8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확실히 아침에 한 20도쯤 되니까 선선하고 좋네요. 이제 살만하다. 네, 이제 좀 살 것 같고 네. 낮에도 한 26, 7도 요 정도까지밖에 안 가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사실 그치 할만하죠. 네. 35도는 너무 더웠잖아. 맞아요. 그건 너무 심했어요. 미국도 너무했고. 맞아요. 너무했어요. 너무했죠. 너무했잖아요. 그거 좀 아마 우리 외교부에서도 또 우리 정부에서도 좀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우리가 걱정했던 그 노동자분들 피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생긴 피해는 피해고 앞으로 추후에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미국은 또 약간 또 다른 반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한번 우리 정부가 좀 잘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 할까요? 자, 오늘도 뉴스는 권 팀장님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가장 큰 뉴스는 트럼프도 인정했다. 미국 제조업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국인들의 전문 인력이 미국에 와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멘트를 직접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협상에서 이 내용이 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 내용 전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두잇나우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빈센트님과의 시간이잖아요. 9월은 좀 험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렇게 험난해 보이진 않아서 9월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권순우 팀장부터 한번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호 기자 또 라코스테 입었네요. 아, 이거 제 겁니다. 광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코스테를 워낙 사랑하더라고 이주 기자가. 돈도 좀 있는 거 아니 같아. 제가 살 수 있는 거의 가장 하이엔드예요? 네, 하이엔드. 라코스테. 우리 광고 많이 하니까. 아니 그래서 이거 평소에 못 입어요. 회사 올 때만 입어요.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방송용 의상. 회사 올 때 좋은 거 입는구나. 좋은 자세입니다. 예, 그 다우존스는 0.2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45% 상승, S&P 500은 0.21% 상승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별일 없으면 오른다. 그 나스닥이 조금 더 올랐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브로드컴이 이제 오픈 AI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가 좀 전해지면서 그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생태계가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엔비디아 생태계가 유지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은 하긴 하는데 엔비디아 생태계에 균열이 났다라는 그 보도가 전해지면은 나머지 업체들이 많이 주가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의 대표 주자가 브로드컴이거든요. 그 나머지 업체들은 브로드컴 외에는 사실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반도체 전반에 주가를 좀 올려주는 효과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스닥 지수가 0.45%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였죠? 오늘 300%인가요? 300인가요? 에이트코. 에이트코? 이게 뭐예요? 에이트코라는 신생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스트래티지처럼 그 비트코인 쌓는 기업으로 이제 이번에 우리의 사업 모델을 바꾸겠다라고 했더니 하루에 3,000%가 올랐습니다. 30배? 30배가 올랐어요. 네, 한번 이거 같이 보시죠.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에이트코라는 회사인데 3,000% 올랐습니다. 1차트입니다. 1. 연간도 아니고 뭐 10년도 아니고 1차트 하루에. 저럴 것 같으면 회사를 왜 해? 그냥 코인을 사지 왜 회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회사가 비트코인 한다고 하면 30배 올라가면 회사를 할 의미가 없죠. 저희도 한번 사업 모델 한번 바꿔볼까요? 비트코인 사는 걸로. 진짜 어이가 없네. 여러분이 슈퍼챗을 싸주시면 그 돈으로 다 비트코인을 사겠습니다. 와, 그래요.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자 줄 테니까 좀 미국 사람들 좀 훈련 좀 시켜달라 이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서 인력을 불러오는 것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서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하게 해야 된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뭐 많이 이상하게 하고 좀 나이도 많이 드셔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쓴 책들을 저희가 좀 읽어봤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는 그 내가 말을 멀쩡하게 하면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지. 나는 사실 분명하게 나의 그 정책 방향이 있어라는 얘기가 책에는 계속 언급이 돼 있어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그 이번에 그 이민 정책 관련한 얘기들도 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니 왜 똑똑한 사람들은 비자 받기가 어려워가지고 미국에 있다 공부하고 밖으로 나가고 네. 오히려 좀 위험하고 미국에 안 받았으면 싶은 사람들은 왜 불법 체류로 넘어와서 일을 하고 있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나는 이민을 막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민해 오는 사람들을 놀리는 게 그 미국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네. 왜 그 미국에서 이제 비자를 못 받는 사람들이 불법 체류로 넘어와가지고 총 쏘고 뭐 이런 마약 팔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 네. 그리고 나는 이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불법 이민을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인재들에 대한 비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돼. 왜 인도, 중국의 똑똑한 애들이 여기 와서 공부한 다음에 네. 그 공부한 걸 다 가져가? 이거는 오히려 미국의 지식 유출이야. 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맞는 얘기네.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보기에도 매우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제 물론 그 이후에 시간도 많이 지나시고 연세도 좀 드셔가지고 그 생각을 유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그 제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제가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제가 악권에서는 종종 얘기를 하는데 제조업은 자연 발생하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다가 네. 좀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되면은 제조업이 발달하고 뭐 제조업이 더 발달하면 서비스업을 발달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네. 제조업은 공정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특허나 그런 문제도 아니고 아니 특허 다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못 만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배터리도 배터리 레시피는 대부분 압니다. 근데 똑같은 장비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누가 만들면 만들어지고 누가 만들면 안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마스크 관련한 부분들도 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비자 내주면은 일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물론 우리가 비자를 뭐 제대로 좀 하나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우리끼리 그렇게 지적질할 문제인가 싶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다 투자를 해서 거기에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국에 많은 일자리 창출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뭐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지금 구금이 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뭐 훈계질하고 뭐 그러면서 할 문제인가? 네. 이건 오히려 지금 미국에 계셨던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아니 오히려 이럴 때를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야 다 빼. 야 비자 그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노동자들 불법으로 그거 하게 하냐? 다 빼 네. 그냥. 네. 그러면 그 조지아 공장도 멈춰요. 그럼 조지아 거기에서 일하는 미국 사람들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문제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너무 저자세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협상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협상을 해서 비자를 어떻게 내줄 것인가. 이거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협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뭐 자기네가 안 해주는 것도 미국의 어떤 주권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빨리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주권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관 장관도 러트닝 장관에게 그러니까 어제 그 국회 나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아니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 그러고서 언제까지 이렇게 비자 보수 문제를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냐라고 네. 했더니 러트닝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관련 내용 보고를 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라고 좀 멘트를 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 수년 동안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던 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흐름이 외국인 비자를 더 줄이는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강화를 하려 그러는 거는
제조업 가르쳐 주겠다는 우리나라 사람들 때려잡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거는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저도 뭐 아주 100% 동의하고 그다음에 이후로 당연히 이런 일도 없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빼 이게 난 맞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기업한테 뭐라고 하려는 것보다도 이미 이런 그 불법 체류자 단속 같은 게 되게 많았잖아요. 이 비슷한 일들이 그 전에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협상을 더 잘했어야 된다. 뭐 이 정도 얘기인 거죠. 뭐 그 전에 야, 니네 이렇게 우리 비자 안 내주면 우리 공장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이제 협상을 좀 했었어야 된다. 예, 뭐 맞습니다. 그런 정도 얘기죠. 예, 그 아쉬움은 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비자 없이 가서 일하는 것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네네. 근데 제조업은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엔지니어를 갈아넣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조업의 이런 성격을 과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네. 부분들도 사실 퀘스천이긴 해요. 네. 그게 많은 분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굳이 한국 사람들 고용하는 이유가 좀 그 성실하게 일한다는 네. 게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좋은 가치였는데 요즘은 뭐 착취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네.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 성실이라는 가치가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해외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성실하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그리고 이거 어제 그냥 김정관 장관 국회 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그냥 이 얘기랑 또 관련된 건 아닌데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의 계약 관련한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협상 관련해서 뭐 개정이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이익이라든지 여건 변화가 있을 때는 두 당사자 간 협상에서 가능한 걸로 생각한다. 김정관 장관의 얘기였었고요. 네.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 조인트 벤처까지 만들겠다고 했던 그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오히려 그 전에 협상에 대한 부분들의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분이 그 지난달 3년에 공식 임기가 만료가 됐다고 하네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적절한 시점에 자진 사퇴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자기가 지금 임기가 다 끝났는데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네. 이 구조를 영구히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놀랐습니다. 네. 근데 그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 계약이 사실상 50년도 아니고 무기한이라는 건 맞아요? 그 말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어요? 그랬나요? 그거 그러니까 양쪽 다 동의하지 않으면 플러스 5년씩 계속 간다고. 아, 양쪽 다 오케이 끝. 이거 얘기 안 하면 계속 5년 재연장. 네, 네. 아, 그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 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단독 보도 형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랬었나요? 그게 그러니까 뭐 네. 사실상 무기한. 웨스팅하우스가 뭐 특별히 놔주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계약이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도 무기가 있어요. 뭐요? 아니 웨스팅하우스가 공사를 못 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언젠가 그러니까 제가 조인트 벤처에 대해서 이거 이 얘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압권에서 네. 진짜 역사적으로 이 맥락이 어떻게 됐었던 건지 다 설명드릴게요. 진짜 그 계약 관계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아까 김정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업적인 계약이다라고 네.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웨스팅하우스 뭐 어느 시점 뭐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약속을 깨겠다고 계약을 맺은 걸 무조건 깨겠다고 덤비는 거는 그거는 그게 바람직하진 않은데 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식의 계약에 이런 조건이면은 우리가 좀 공급망적으로 참여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원전 기술을 영원히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의 위치를 차지할지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5년 후, 10년 후에 뭐 원전 기술이 완전 발달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웨스팅하우스가 그럼 저 베트남에 있는 저 회사와 할래?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요. 그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미국에서 일부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라는 또 다시 얘기가 돌아선 거예요?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단위 승인 방식을 한국 정부에 좀 제안을 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가는데 연단위로 우리가 승인을 하려 그러는 거야. 네. 이것도 사실 라이트하이저, 그러니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1기 대표의 그 책에 보면 ENA도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기한으로 열어줬을 때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단위로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발목을 잡겠다는 건 아닌데 네. 어느 특정 시점에 좀 이게 문제가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걸 연단위 승인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통상 전략의 일부로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연단위로 장비를 넣으려고 그러면 연단위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장비라는 게 뭐 망가질 수도 있고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연단위로 그 예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좀 더 그 다음 세대 모델을 만들 때 그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협상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넣어서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거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럼 연단위로 승인해서 넣어줄게라고 네.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야, 미국이 저렇게 하라는데 우리가 어쩌겠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원전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원전이 한 발 한 발 나갔을 때 단 한 번도 편하게 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거 계속적으로 견제를 해왔고 뭐 몰래 하기도 하고 훔쳐오기도 하고 네. 돈 내고 사오기도 하고 돈 내고 사오면서 밀고 당기고도 하고 그러면서 한 발 한씩 나아갔던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장비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일어난 우시에서 열린 제13회 반도체 설비 연례회의라는 게 지난 4일에서 6일에 열렸었대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관련한 컨퍼런스 박람회가 중국에서 열렸던 거죠. 근데 거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업체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다 국산화만 얘기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장비 반입이 중국에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으면 안 만드는데 네. 받을 수 없으니까 이른바 이제 마개조라 그러죠. 네. 막 옛날에 있던 중고품까지 다 긁어 모아서 다 뜯어가지고 그거 다시 개조해갖고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트라이 앤 에러 막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테크놀로지야 뭐 하는 게 있죠. 그죠. 네. 그리고서 이게 그 반도체 파운드리도 네. TSMC가 못 쓰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TSMC에다 맡기면 되는데 못 맡기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선단이 아니에요. 네. 레가시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운드리가 레가시 공정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우후죽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파운드리가 우후죽순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장비가 우후죽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이클을 통해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그 중앙일보에서 반도체 연례회의 그 박람회 가서 느꼈던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우리나라도 이게 나중에 장비 못 받으면 네. 미국에 있는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면은 중국에서 만약에 현지 생산하는 장비가 막 생긴다. 네. 아니면은 우리나라 장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너무 끊겼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네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그럴 만한 장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네. 아, 그 ASML 뭐 램 리서치 이런 급은 아니죠. 그거는 아직까지 여기 기사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뭐 EUV 장비 관련 얘기 나오는데 여기도 네. 뭐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라고 말은 하지만 네. 아니, 그거 안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없던 그 레가시 공정조차도 네. 오히려 못하게 하니까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인데 그 전기차가 지금 안 팔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뭐 반도체 캐즘, 네. 배터리 캐즘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배터리 캐즘은 오버
캐펙스, 오버 투자, 과잉 투자의 문제라는 얘기를 항상 그동안 드려왔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8월까지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4%가 증가했다. 진짜 많이 늘었어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48.4%. 굉장히 많이 와, 늘었죠. 진짜 많이 늘었어요. 저는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신차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사람들이 구매할 만한 뭔가 매력적인 신차가 있어야 이 차가 팔리는 거지. 뭐 전기차니까 팔린다. 이제 규제로 파는 것도 지금은 쉽지 않은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뭐가 이렇게 많이 팔렸냐 그러면은 당연히 제일 좋은 전기차. 제일 좋은 전기차요? 예,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Y가 28,000대 이상이 팔리면서 수요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69% 늘었습니다. 네. 이게 모델 Y가 중국에서 그렇죠. 넘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7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전체 판매 시장의 60%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판매된 차를 보니까 기아의 EV3, 레이 EV, 캐스퍼 일렉트릭 네. 현대차죠. 이런 것들이 저렴한 차들이 많이 팔렸네요. 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렴한 전기차도 있고 중급의 전기차도 있고 아이오닉 9이라든지 EV9 같은 초대형 네. 그 전기차들도 나오는데 요즘에 그 EV9 뭐 지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아이오닉 9도 그렇고. 아이오닉 9이 있어요. 예, 아이오닉 9 나왔죠. 아, 네. 못 봤어요. 이뻐요? 이뻐요. 그러니까 좀 비싸요. 비싸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진 예, 않아요. 예. 아, 그래요? 네, 저도 간간히 봐요. 네. 근데 오늘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독일 미넨에서 IAA 모빌리티 2025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독일의 홈그라운드잖아요. 현대차가 4년 동안 그 미넨 로드 모터쇼 안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가기로 했어요. 4년 만에. 그러니까 유럽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가기 좀 애매한 친구들, 중국에 가기 좀 애매한 친구들이 지금 유럽으로 다 몰려들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됐던 부분들이 신차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 전기차 신차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BMW 코 수술했습니다. 이게 뭐 코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까? 이번엔 또 작아졌네요. 네. 정프로님 품평해 주시죠. 아, 저게 iX3 이번에 최신 iX3. 3. 이게 신차입니다 이거. 아하, 저거가 이번에 새로 나왔다 이거죠? 예. 숨 못 쉬겠네. 저거는. 약간 강남의 플라스틱 서저리 같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네. 전형적인 코 이게 있잖아요. 네네. 코 긴 거. 콧구멍 좀 길게 나오는. 아, 저렇게 나왔다. 그리고 여튼, 네. 그리고 여기에 ID 크로스 폭스바겐. 네. 요거 이후에 이제 4종 나올 거거든요. 네. 엔트리 전기차 4종이 나올 건데 한 3,200만 원에서 4천만 원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요. 합리적 가격이다. 네. 요런 사이즈의 차를 유럽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약간 해치백 네. 같은 거. 약간 그 소형 SUV 같은 느낌. SUV인데 차체가 좀 낮고 낮고. 뒤에가 외건형 네. 이런 거 해치백, 외건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벤츠 한번 볼까요? 벤츠. 벤츠 GLC 벤츠가 전기차를 내놨다가 어디예요? EQ 브랜드를 없앴잖아요 이번에. 그것도 왼쪽? 되게 인상적입니다. 네. 왼쪽. 와, 그 EQ 브랜드처럼 안 나왔네. 없애고 나서. 그러니까 EQ 브랜드는 어떤 식이냐면은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뚜껑 좀 바꾸고서 네. 해가지고 배터리도 잘 못 만드는데 플랫폼도 옛날 플랫폼을 써가지고 되게 나 벤츠야 이거 말고는 별로 볼 게 없는 차였는데 네. 이 부분들을 이제 플랫폼 아예 바꿔서 GLC GLC. EV. 네. 저게 이제 GLC예요, EV. 저는 EQ 시리즈보다 외관도 훨씬 더 예뻐진 것 외관도 같아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EQ 네, 시리즈 이거 엄청 많이 먹었었어요. 조약돌이라 그래서. 오른쪽은 뭐예요? 이거 아우디. 약간 컨셉. 아우디 컨셉.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은 그 전기차를 다른 글로벌 회사들이 만든다라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전기차를 사실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전기차들이 차종이 되게 다양해지면 네. 정말 이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것도 뭐 전기차의 뭐 첨단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소비자들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차종이 다양해질수록 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게 될 거고 그럼 우리나라 2차 전지 다시 한번 뛸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중국 건데 샤오펑도 신차 내놨습니다. 네. 잘 나왔죠.
아, 왜 기아 거 닮았어요? 그죠? 왜 따라해? 좀 닮았어. 어디가 기였다는 거예요? 왼쪽? 아, 왼쪽이 유독 닮았고 네. 오른쪽도 약간 비슷한 기아랑 제네시스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뭐 비슷비슷하지 뭐. 네, 근데 샤오펑은 원래 해외에 잘 안 나가던 업체인데 네. 이번에 좀 해외를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별도로 하나 전해드리면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BYD가 목표치를 16% 낮췄습니다. 올해 판매량 목표치요. 네, 판매량 목표치를 낮췄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전에 그 중국 정부에서 대금 납기 줄이었던 게 영향이 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그 부분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많이 나오면 배터리 팔린다. 많이 팔리겠죠. 진짜. 우리나라 배터리가 많이 팔려야 된다. 그렇죠. 네. 하여튼 벤츠가 우리나라 뭐 17조 사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전기차 쪽에서도 이제 진검승부가 이제 제대로 좀 오는 것 같고 테슬라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진검승부 하나 또 벌어졌네요. 그 전엔 저희가 LG 뭐 그램 그다음에 삼성이 갤럭시북 따로따로 했죠. 이렇게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삼성과 LG가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네. 여기 보이시죠? 삼성, LG 저 오늘 두 개입니다. 야, 삼성 갤럭시북, LG 울트라북인데 일단 LG 울트라북은 15인치고요. 램 16, 윈도우 11.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드가 아니라 저장이 이제 1테라. SSD 1테라고요. 삼성 갤럭시북도 역시 16기가, 윈도우 11, SSD 1테라 이렇게 갑니다. 다만 삼성에는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 RTX 3050 들어갑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요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삼성이고 하얀 게 지금 LG. 자, 요렇게 해서 성능은 물론 이제 저 갤럭시북이 조금 더 그 그래픽 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은 좀 있으나 성능이 약간 메모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슷하고요. 그리고 두 제품 다 굉장히 뭐 흠집이 거의 없는 A급, S급 리퍼 제품들로 되어 있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쭉 자세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 약간 갤럭시북이 좀 가벼워 보이네요. 조금 무게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비슷한가? 사이즈도 거의 같고요. 다 15인치입니다. 15.6인치. 약간 겉 크기가 LG가 전체적으로 약간 좀 큽니다. 잠깐만, 우리 베젤을 보시죠. 열어서 한번 베젤을 보시죠. 베젤. 아유 참 베젤이 참 얇다. 베젤은 베젤이 LG가 조금 더 두껍네. 베젤이 LG가 조금 더 두꺼워서 겉 크기가 좀 커 보이는 거고. 그리고 저 마우스 패드 쪽은 삼성이 조금 더 큽니다. 이렇게 한번 보이실래나? 이렇게 조금 삼성이 시원시원하게 크고요. 저는 삼성으로 갈게요. 오늘은. 저는 LG로 가. 저는 LG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가격 메리트가 좀 있어요.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 살려면 사실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사면 되죠. 하지만 그렇게 사기 쉽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 못 사잖아요. 그러면 어디 저거 파는데 뭔 300만 원짜리 노트북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겠다. 가격 메리트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안심 서비스 무상 보증 15개월 보증을 해드리니까 두 제품 중에 본인이 좀 더 필요한 뭐 목적이 또 다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잘 따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트북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뭐는 안 그래요? 제 거는 그냥 키보드가 좀 망가져갖고 이게 따로 그냥 들고 다니는 거 말고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렇게 저 키보드가 따로 있으면 되게 좀 두 개 쓰는 느낌이고 뭐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아니요. 노트북에 키보드가 안 눌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워드를 못 쳐가지고. 그러니까 따로 들고 다니기만 하면 좀 무거워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긴장감이 보인다 두 사람 사이에. 굉장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창과 방패. 키보드는 따로 있는 게 난 노트북에 제일 불만이 키보드가 일체형이라는 거예요. 와
저게 이렇게 따로 있긴 있네. 와, 단단하다. 와, 진짜. 나는 그거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능력을. 네. 자 이렇게 삼성 갤럭시북과 LG 울트라북 갤럭시북 둘 다 뭐 하여튼 가성비 최고 제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특히 이제 삼성 갤럭시북은 뭐 동영상 디자인 작업도 굉장히 그렇죠.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링크 들어가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